천하의 어머니가 되지만 운명의 복숭아꽃을 달고 간다. 한 여인의 삶에 이보다 더 잔인한 예언이 있었을까요? 수나라 양민황후. 역사는 그녀를 6 황제를 섬긴 경국지색의 요부라 부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요? 남편은 폭군이 되어 살해당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서 전리품으로 다시 인질로 전락한 그녀의 기구한 운명. 이것은 유혹의 역사가 아닌 시대의 폭력에 맞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여인의 처절한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황후는 566년경 서량의 효명제와 장황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역사서에는 그녀의 본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황제의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태어난 달은 음력 2월이었습니다. 당시 강남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음력 2월은 봄이 오는 길목의 불안정한 시기, 즉 재앙과 불운이 잦은 불길한 달로 여겨졌습니다. 미신을 맹신했던 아버지 효명제는 갓 태어난 딸이 이 불길한 달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궁에서 키우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버지의 냉정한 외면 속에서 사촌인 동평광 소아의 집으로 보내져 양육을 맡겨줬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운명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같은 해에 그녀를 거두었던 동평광 부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공주가 불길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황제의 불길한 딸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외삼촌 장가의 집으로 또다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된 시련 속에서 그녀의 미모는 숨길 수 없이 빛났습니다. 역사서는 그녀를 비할 데 없는 미모의 소유자였다고 기록합니다. 활짝 핀 모란곶 같은 얼굴, 가을 호수처럼 반짝이는 눈, 매끄러운 백옥 같은 피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우아한 몸매를 지녔다고 묘사했죠. 그녀의 비범한 아름다움은 점술가들의 이목을 끌었고 곧 그녀의 일생을 뒤흔들 운명적인 예언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점술가가 어린 소씨의 관상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8글자로 그녀의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모의천하, 명대도화. 앞에 4글자. 모의천하는 천하의 어머니가 될 운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한 여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즉 황후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예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을 들은 그녀의 가족들은 잠시나마 흥분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뒤따른 4글자였습니다. 명대도화. 운명의 복숭아꽃을 달고 간다. 현대 한국에서도 도화살이라는 말로 익숙하듯이 이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이성의 관심을 끌어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거나 심지어는 치정으로 인한 재앙, 즉 연애 재앙을 만날 것이라는 불길한 암시였습니다. 최고의 축복과 최악의 저주가 한데 뒤엉킨 이 기묘한 예언은 훗날 그녀의 기구한 삶을 상징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떠도는 미신이 아니라 수서와 자칫 통감 같은 정사에도 기록되어 그녀의 삶에 대한 후대의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언이 어떠하든 어린 소씨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외삼촌 장가의 집은 가난했고 황제의 핏줄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생계를 위해 직접 2 팔을 걷어붙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지었으며 밤늦도록 배틀에 앉아 길쌈을 했습니다. 고귀한 공주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투박해졌습니다. 궁궐이라면 시녀들이나 할 법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녀는 공주가 아닌 생존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혹독한 어린 시절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바로 인내와 적응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묵묵히 적응하며 살아남는 법을 본능적으로 터득했습니다. 훗날 상상도 못할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그녀를 버티게 한 힘은 황실의 화려한 교육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외삼촌 집에서 배운 처절한 생존력이었습니다. 그녀가 16에서 17세가 되었을 무렵 중국 대륙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581년 북주의 외척이었던 양견이 제위를 찬탈하고 수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수나라를 세운 문제양견은 남북통일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남쪽의 진나라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문제는 남쪽 정벌의 교두보가 될 서량의 충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둘째 아들 진왕 양광의 아내로 서량의 공주를 맞이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량의 효명제에게 이는 거절할 수 없는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는 급히 모든 공주들의 사주를 점치게 하여 수나라 왕자와의 궁합을 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들은 운명이 서로 충돌합니다. 나이차가 맞지 않습니다라며 다른 공주들은 모두 흉하다는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다급해진 효명제는 그때서야 자신이 버렸던 외삼촌 집에서 굳은 일을 하며 살고 있던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딸을 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소 씨는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급히 궁에서 보낸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받아든 점쟁이는 잠시 숨을 죽이더니 이내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대길합니다. 이 공주님의 운명이야말로 진왕전하와 천생연분이며 두 분이 만나면 천하의 길한 기운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운명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에서 북방을 통일한 거대 제국 수나라의 왕자비로 간택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량과 수나라의 동맹을 위한 선물이 되어 장안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수나라의 수도 장안에 도착한 소 씨는 진왕 양광과 혼례를 올리고 진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이자 수나라의 황후인 독고가라였습니다. 독고 황후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수문제를 도와 수나라를 건국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이성이라 불릴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끔찍할 정도의 질투심과 함께 황제조차 첩을 두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일부일처제 신봉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궁중 예법에 서툴렀던 소 씨에게 독고 황후는 하늘처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소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배웠던 인내심과 총명함을 총동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까다롭기 그지없던 독고 황후는 이 어린 며느리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 씨는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고된 시기를 겪었기에 섣불리 교만하지 않았죠. 둘째, 그녀는 엄청난 노력파였습니다. 독고 황후는 소 씨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 경전, 역사, 예법, 시문을 가르치게 했는데 소 씨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교양 있는 귀부인으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셋째,
소 씨의 친정인 서량은 수나라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즉, 독고왕후는 며느리 소 씨가 외척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 씨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이상적인 며느리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고왕후는 소 씨를 친딸처럼 아꼈고, 이는 소 씨가 수나라 황실에서 입지를 다지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소 씨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안 남편 양광은 거대한 야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황위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시 황태자는 그의 형인 양룡이었습니다. 양룡은 재능은 있었으나 사치스럽고 여자를 밝혀 검소함과 일부일처제를 강조하는 어머니 독고왕후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양광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검소하고 효심 깊은 아들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후 소 씨는 그런 남편의 완벽한 조력자였습니다.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부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한 치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일부러 검소한 무명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양광은 궁에 있는 악기들을 치우고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며 오직 책만 읽는 학구적인 왕자인 척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양광이 오직 아내인 소 씨만을 지극히 사랑하며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는 애처가 연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뒤에서는 몰래 첩을 들였지만 이 사실이 어머니 독고왕후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겼습니다. 황후 소 씨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야망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연극의 공동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다른 여자들을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 독고왕후 앞에서는 진왕전하께서 저만을 아껴주시니 다른 여인들에게 비를 내리지 못해 황실의 자손이 번성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며 눈물까지 흘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연극에 독고왕후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황태자 양룡에게 실망할수록 검소하고 아내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양광 부부를 더욱더 총애했습니다. 양광과 소 씨는 그렇게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를 속이며 황태자의 자리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광의 숨겨진 야망은 소 씨의 조력을 받아 더욱 노골적인 공작으로 발전합니다. 양광은 자신의 측근들을 황태자 양룡의 주변에 심어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양룡이 비싼 갑옷을 맞추거나 화려한 연회를 열거나 혹은 새로운 여인을 품을 때마다 그 모든 정보는 즉시 부풀려져 아버지 수문제와 어머니 독고왕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독고왕후는 아들 양룡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원비 외에 총애하는 소첩을 두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양광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형님이 저를 독살하려 합니다. 형님이 어머니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소첩에게만 빠져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 씨 역시 이 연극에 완벽하게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독고왕후를 만날 때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황태자 전하께서 너무 사치스러워 백성의 원망을 살까 두렵습니다. 저희 부부는 검소하게 살려 하지만 황태자 전하의 위세에 눌려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충고는 독고왕후의 마음에 양룡에 대한 불신을 더욱 깊게 새겨 넣었습니다. 마침내 600년 수문제와 독고왕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치와 부도덕을 이유로 황태자 양룡을 폐위시키고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대로 둘째 아들 양광이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양민황후 역시 진왕비에서 황태자비로 한 단계 격상되었습니다. 20년간의 인내와 연극이 드디어 첫 번째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천하의 어머니라는 예언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죠. 황태자 부부가 된 양광과 소씨. 그들은 이제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완벽한 부부의 연극은 그들을 지탱해 주던 가장 강력한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서 첫 번째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602년 그토록 며느리 소씨를 아꼈고 아들 양광을 맹신했던 독고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수나라 황실 전체에 거대한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광에게는 자신을 20년간 억눌러 왔던 가장 무거운 족쇄가 풀려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양광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검소한 척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황태자궁은 화려한 연회로 밤낮 없이 시끄러워졌고 그가 그토록 숨겨왔던 수많은 첩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애처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호색한의 민낯이었습니다. 황태자비 소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을 유일하게 아껴주던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돕던 남편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황후의 자리가 어쩌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을 풀어준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갔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양광에 억눌려 있던 본성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604년 마지막 남은 족쇄인 아버지가 쓰러지자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수문제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황태자 양광은 아버지를 간호한다는 명분으로 인수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황제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황실 스캔들이 터집니다. 바로 인수궁의 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양광이 아버지의 후궁인 선화 부인 진 씨에게 흑심을 품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화 부인은 멸망한 남진의 공주 출신으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가는 와중에 양광은 밤중에 몰래 선화 부인의 처소에 들어가 그녀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황태자가 무례를 범하려 합니다. 선화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양광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곧장 수문제가 누워있는 침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모두 폭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양광은 아버지가 곧 죽을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신복인 상서 우복야 양소에게 앞으로의 정국을 논의하는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실수로 수문제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서신에는 아버지가 죽은 뒤 어떻게 권력을 장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심지어 자신의 여인을 겁탈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문제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침상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에게 어찌 천하를 맡긴단 말인가. 독고가 나를 속였다. 당장 폐태자 양룡을 데려오라. 양광은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자신은 황태자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효자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양광은 그날 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측근인 우문술과 장형을 불렀습니다. 궁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아버지의 침전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그날 밤의 일을 이렇게 암시합니다. 잠시 후 장영이 피 묻은 손을 씻으며 궁 밖으로 나왔고 수문제는 그날 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정황상 양광이 아버지를 시해했음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양광은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하여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 수양제입니다. 604년 38세의 양광은 마침내 제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8세의 동갑내기 아내 소씨는 황태자비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17살에 가난한 외삼촌 집에서 끌려나와 수나라로 시집온 지 22년 만이었습니다. 천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점술가의 예언이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량에 버려진 공주에서 거대 통일 제국 수나라의 국모, 양민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 황후 소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는 시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시어머니를 기만하며 남편의 형제를 짓밟고 얻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황후의 관은 어쩌면 피비린내 나는 배신과 음모로 얼룩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남편 양광의 야망을 돕는 조력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만들어내는 광기의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남편의 폭주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녀의 운명을 예언했던 8글자 중 앞에 4글자, 모의천하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앞에는 뒤따른 4글자, 운명의 복숭아꽃을 달고 간다는 불길한 저주, 명대도화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남은 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른 황후의 자리는 영광의 정점이 아니라 끔찍한 추락의 서막이었습니다. 황후의 자리에 오른 소씨가 마주한 현실은 천하의 어머니라는 화려한 칭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수양제는 황제가 되자 20년간 억눌러 왔던 광기와 사치의 본능을 폭발적으로 분출했습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수도 낙양을 재건하고 내운하를 건설하며 수백만 명의 백성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굶주림과 과로, 채찍질에 목숨을 잃고 길거리에 시신이 쌓였지만 황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총명했던 황후 소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의 광기가 제국을 파멸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몇 차례 조심스럽게 간언을 시도했습니다. 폐하, 천하가 이제 막 안정을 찾았으니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 토목공사를 줄이시고 검소함을 보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양제에게 아내의 충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짐은 천하의 주인이다. 짐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감히 누가 토를 다는가 라고 일축했습니다. 소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두었던 남편은 이제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거대한 광기의 폭주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끔찍한 비명 속에서 황후 소씨는 개인적인 비극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609년 수양제는 아무런 명분 없이 황후의 고향인 서량을 침공하여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서량은 이미 수나라의 충실한 속국이었음에도 양제는 천하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처갓집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황후 소씨는 이제 돌아갈 고향마저 잃은 망국의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줄 그 어떤 정치적 배경도 없이 오직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남편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운하가 완성되자
양제는 거대하고 화려한 용주를 타고 사치스러운 순행을 떠났고 황후 소씨도 이 행렬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강기슬개는 황제의 행렬을 끌기 위해 굶주림 속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 뒤로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울부짖는 사람들의 원망, 어린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황제의 화려한 용주와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 사이에 끔찍한 간극 속에서 황후 소씨는 제국의 멸망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에 만족하지 못한 양제는 곧 한반도에 고구려 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가 100만이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일으키려 하자 황후 소씨는 이번에도 고구려는 예로부터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대군을 일으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며 간곡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양제는 황후는 내실의 일이나 신경 쓰시오 라며 그녀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결과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에서의 처참한 대패였습니다. 양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2차례나 더 무리한 원정을 감행했지만 제국의 붕괴만 가속화시켰습니다. 황후 소씨는 텅 비어버린 궁궐에서 남편이 저지른 끔찍한 재앙의 결과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백성들의 분노의 불을 지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수양제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616년 반란군이 들끓는 수도를 버리고 자신이 건설한 대운하를 따라 남쪽의 강두로 도망치듯 순행을 떠났습니다. 황후 소씨 역시 이 마지막 도피 행렬에 동행했습니다. 강두에서 양제는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매일 밤 마지막 환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거울을 보며 곁에 있던 소씨에게 이 좋은 머리를 과연 누가 베어갈 것인가 라는 섬뜩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황후 소씨는 이 모든 광경을 체념과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쪽에 고립된 궁전이 자신들의 마지막 무덤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모의 천하의 영광은 완전히 빛이 발했고 그녀는 조용히 독약을 품에 넣고 다가올 비극적인 최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 소씨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파멸의 그림자는 마침내 그들의 마지막 도피처였던 강두의 궁전까지 디디 쫓아왔습니다. 618년의 봄, 수나라의 구군은 사실상 끝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당나라를 세운 이연, 와강의 이밀, 하북의 두건덕 등 수많은 군웅이 일어나 천하를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두에 고립된 수양제는 이 모든 현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의 주변을 지키고 있던 군대는 그가 가장 믿었던 효과라 불리는 관중 출신의 정예 근위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비극의 방가쇠를 당기게 될 줄은 황제도 황후도 몰랐습니다. 양제를 따라 강두까지 온 관중 출신 병사들은 북쪽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이 반란군에게 유린당하고 부모와 처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북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병사들의 불안과 불만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차례나 황제에게 폐하, 이제 강남은 위험하니 수도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수양제에게 수도로 돌아가자는 말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 그리고 반란군이 두려워 도망치자는 말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면하는 대신 현실을 말하는 자의 목을 베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자는 짐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반역도다. 당장 참수하라고 명했습니다. 북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그 공포는 이내 황제를 향한 살해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흉흉한 군심을 가장 먼저 읽은 것은 황후소 씨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광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냉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제에게 마지막으로 간언했습니다. 폐하, 병사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제는 코웃음 쳤습니다. 황후는 내실의 일이나 신경 쓰시오. 짐의 군대가 감히 짐을 배신할 리 없소. 심지어 그는 거울을 보며 참 좋은 머리로다. 과연 누가 감히 이 머리를 벨 것인가? 라는 섬뜩한 농담을 던지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황후소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맹독을 몰래 구의 품속에 지니고 다가올 최후를 직감할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불만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사마덕감, 조행숙 등 근위대 장수들이 비밀리에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강도에 갇혀 있다가는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양제의 광기에 휘말려 모두 죽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우문화급이었습니다. 우문화급은 수나라 개국공신이자 양제의 최측근이었던 우문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무능했지만 황실과 가까운 그의 신분은 반란의 명분으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장수들은 우문화급을 찾아가 그를 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문화급 역시 양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살기 위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618년 3월 10일 밤, 마침내 거사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마덕감이 이끄는 수천 명의 반란군이 궁궐의 문을 부수고 횃불을 든 채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전에서 궁녀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양제는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불길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궁궐의 후원으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모든 퇴로는 차단된 뒤였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황제의 침전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양제는 공포에 질려 누가 감히 반란을 일으켰는가?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병사가 그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천하가 무너지고 우리 부모 처자가 죽게 생겼다. 내 놈이 바로 반란의 원흉이다. 양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임을 내세우며 짐은 천자다. 죽더라도 황제답게 죽겠다. 독을 다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황후소 씨가 품고 있던 그 독약을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군은 비웃었습니다. 내 놈 같은 폭군에게 어찌 편안한 죽음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양제에게 독주도 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양제는 자신의 목에 둘러져 있던 비단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라. 병사 몇몇이 달려들어 양제의 목에 허리띠를 감았고 양쪽에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대운하를 건설했던 거대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자신의 허리띠의 목이 졸려 쉰 새의 나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은 바로 황후소 씨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36년간 함께했던 남편, 한때는 야망을 공유했던 동지이자 자신의 조국까지 멸망시킨 애증의 남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짐승처럼 살해당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병사들은 이성을 잃은 살인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씨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외치며
궁에 남아있던 수나라 황실의 핏줄을 닥치는 대로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후 소씨의 아들이자 양제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황태자 양소는 이미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씨에게는 양소의 아들들, 즉 어린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이 어린아이들마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또한 양제가 강두에서 둔 다른 아들인 양고 역시 12살의 어린 나이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황후 소씨는 하루아침에 남편, 아들, 손자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2세. 그녀는 황후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모의천하의 영광은 피로 얼룩졌고 명대도와의 저주가 본격적으로 그녀의 삶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양제의 시신은 반란군에 의해 능욕당하고 궁궐 구석에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의 시신이었지만 감히 그 누구도 시신을 수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문화급의 섯을 퍼런 칼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있을 때 황후 소씨가 텅 빈 궁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황후로서의 마지막 책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던 우문화급의 병사들에게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죽은 자는 죄가 없다. 내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 우문화급은 이제 막 권력을 잡은 상황이었고 굳이 망국의 황후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그녀의 당당함에 일순간 압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이미 약탈당해 황제의 시신을 담을 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후 소씨는 울음을 삼키며 곁에 있던 몇 안 되는 궁녀들과 함께 궁전의 문짝과 침상의 널빤지를 뜯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거친 널빤지들을 엮어 조잡하기 짝이 없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 안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단 옷을 찢어 남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36년을 함께한 남편을 궁궐 한쪽 구석에 몰래 묻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공유했던 동반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으며 야만적인 살육 속에서 그녀가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문명의 행위였습니다. 수양제를 시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우문화급은 스스로 대승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양제의 조카인 양호를 꼭두각시 황제로 내세우고 사실상의 황제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문화급의 수중에 망국의 황후 소씨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를 요부로 몰아가는 6 황제를 섬겼다는 악의적인 전설이 시작됩니다. 후대의 야사와 소설들은 52세의 황후 소씨가 여전히 비할 데 없는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남편을 죽인 원수인 우문화급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첩으로 삼았다고 묘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심지어 소씨가 살기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우문화급을 유혹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끔찍한 전설은 역사의 진실이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 만들어낸 잔인한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첫째, 당시 소씨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여전히 아름다웠을 수는 있지만 붉은 미, 짧은 인생을 노래하던 시대에 50대 여성이 젊은 권력자를 유혹했다는 설정은 지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문화급은 그녀보다 10살 이상 어렸습니다. 둘째, 그녀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과 며칠 전, 그녀는 남편과 자손들이 이 남자의 손에 살해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감정은 공포와 증오, 그리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한 원수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셋째, 우문화급의 입장에서 소 씨는 여인이기 이전에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를 무너뜨린 반역자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전 왕조의 국모인 황후소 씨를 자신의 통제에 둔다는 것은 곧 자신이 수나라의 정통성을 계승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문화급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살아있는 트로피였으며 그의 야망을 위한 인질이었습니다. 우문화급의 천하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은 야망에 불탔지만 그에게는 천하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강두의 재물을 약탈하고 수양제가 모아두었던 미녀들을 차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이 이끄는 10만 관중 병사들과 약탈한 재물을 이끌고 고향인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618년 가을, 우문화급은 꼭두각시 황제 양호와 전리품이 된 황후 소씨를 대동하고 장안을 향한 기나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황후 소씨는 이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을 죽인 원수의 군대에 이끌려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명대도화라는 예언은 그녀가 수많은 남자를 만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고귀한 신분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 시대의 폭력 앞에 가장 값비싼 전리품으로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소유당하고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저주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폭군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고 이제 그녀는 두 번째 남자이자 자신을 소유한 원수와 함께 또 다른 피바람이 몰아치는 중원의 전쟁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황후소 씨를 소유하게 된 우문화급의 10만 군대는 이제 전리품과 함께 고향인 북쪽으로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군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탈과 살육으로 얼룩진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황후소 씨는 이 야만적인 행렬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야 하는 살아있는 트로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겪었을 심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제국의 국모였지만 이제는 남편을 살해한 원수의 곁에서 그가 벌이는 또 다른 약탈과 파괴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우문화급은 황제의 자질은커녕 천하를 경영할 최소한의 능력조차 없는 탐욕스러운 망나니에 불과했습니다. 우문화급의 군대는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를 겁탈하며 북쪽으로 향했지만 그들의 고향이었던 관중 땅은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뒤였습니다. 수나라의 또 다른 귀족이었던 이연이 장안을 점령하고 당나라를 건국했던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우문화급과 그의 군대는 순식간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우문화급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위현으로 들어가 그곳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618년 9월, 그는 자신이 꼭두각시로 내세웠던 양호를 독살해버리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나라 이름을 허라 정했습니다. 20년간 연극까지 해가며 황태자가 되고 아버지를 시해하고서야 황제가 되었던 남편과 달리 남편을 시해한 원수는 너무나도 손쉽게 스스로 황제의 관을 썼습니다. 황후소 씨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희극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원수가 남편의 조카를 죽이고 남편의 용상을 흉내내는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이 끔찍한 아이러니 속에서 인간의 권력욕이 얼마나 허무하고 잔인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문화급의 어설픈 황제놀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황제를 참칭하고 위현에서 사치를 부리고 있을 때 하북 지역에서 그를 노려보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건덕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건덕이 양민황후의 운명과 엮이게 될 세 번째 남자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두건덕은 우문화급과는 근본부터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나라의 귀족 출신이 아니라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수양제의 폭정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수많은 반란군 지도자 중 한 명이었지만 다른 약탈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의를 중시하고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하북 지역의 맹주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두건덕이 우문화급을 향해 칼을 겨눈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의 욕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를 시해한 역적을 토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건덕은 비록 수나라의 반기를 든 반란군이었지만 황제를 죽인 행위는 천하의 도리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문화급을 천하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수양제의 원수를 갚는다는 기치 아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황후 소씨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원수인 우문화급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원수를 잡겠다며 또 다른 반란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619년 두건덕의 군대는 우문화급이 버티고 있던 위현을 포위했습니다. 우문화급의 군대는 이미 민심을 잃고 약탈로 연명하던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두건덕의 군대는 역적 토벌이라는 명분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결과는 싱거웠습니다. 우문화급의 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황제를 참칭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우문화급은 두건덕의 군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건덕은 사로잡은 우문화급을 맹렬히 질타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천자를 시해하고 국모를 능욕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우문화급과 그의 일당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수했습니다. 남편의 원수가 드디어 처단되었습니다. 황후 소씨는 1년 가까이 자신을 전리품으로 끌고 다니던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우문화급이 죽자 그녀의 신병은 고스란히 두건덕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6 황제를 섬겼다는 전설은 바로 이 세 번째 남자 두건덕에게서 더욱 악의적으로 부풀려집니다. 야사와 소설들은 두건덕 역시 53세가 된 양민황후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문화급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그 이유는 두건덕이라는 인물의 성품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두건덕의 명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수양제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우문화급을 처단했습니다. 그런 그가 원수를 갚자마자 자신이 구해낸 수양제의 황후를 첩으로 삼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명분을 짓밟고 우문화급과 똑같은 놈이라고 공표하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둘째, 두건덕의 성품입니다. 그는 사치와 여색을 멀리하고 농민 출신답게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내 조씨 역시 화려한 비단옷 대신 평범한 무명옷을 입으며 남편과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단지 미모에 눈이 멀어 50대인 망국의 황후를 탐했다는 것은 그의 성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역사적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건덕은 우문화급의 수중에서 풀려난 황후 소씨를 첩이 아닌 전 왕조의 국모로서 극진히 이유했습니다.
그는 황후소 씨와 그녀가 유일하게 지켜낸 수나라의 마지막 핏줄을 위해 따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소 씨를 황태후의 준하는 예로 대접하며 그녀가 수양제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장례와 제사를 치러주었습니다. 널빤지로 임시관을 만들어 남편을 묻었던 소 씨는 두건덕의 배려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복을 입고 남편의 명복을 빌며 통곡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대상이 자신을 반란군으로 만든 적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건덕이 유일하게 그녀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황후소 씨는 두건덕의 영지인 하북 땅에서 지난 1년간의 악몽 같던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을 잠시나마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나라 황실의 마지막 상징으로서 두건덕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손님이 되었습니다. 황후소 씨가 두건덕의 보호 아래 잠시 숨을 고르고 있던 619년 말, 상황이 다시 한번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대륙의 혼란을 넘어 북방의 거대한 초원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람을 일으킨 인물은 양민황후의 운명과 엮인 4번째와 5번째 남자가 될 이민족의 군주들이었습니다. 바로 동돌궐의 철학한과 그의 동생인 힐리가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 씨의 운명에 개입하게 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돌궐의 칸에게 시집가 있던 또 한 명의 수나라 공주, 의성공주였습니다. 의성공주는 수양제의 친척으로 수나라 시절 북방의 돌궐과 화친을 위해 일찌감치 시집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황제 양광이 시해당했다는 소식을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의성공주는 수나라 황실의 일원으로서 멸망한 조국에 대한 복수심과 황실 재건이라는 엄청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철학한에게 수나라의 황후와 마지막 황손이 반란군 두건덕의 손에 있다. 그들을 이리로 데려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양정도를 황제로 세워 당나라 이연과 역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수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동돌궐은 북방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철학한은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건덕과 같은 중원의 군웅들도 감히 돌궐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철학한은 즉시 두건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수나라 황후소 씨와 황손 양정도를 즉시 우리에게 보내라.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 돌궐의 10만 기병이 너의 영토를 짓밟을 것이다. 두건덕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막 당나라의 이연, 낙양의 왕세충 등과 천하를 다투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방의 최강자인 돌궐까지 적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두건덕은 돌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620년 자신이 극진히 이후하던 황후소 씨와 황손 양정도 일행을 돌궐에서 보낸 사신단에게 인계했습니다. 황후소 씨의 운명은 또다시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원수에게서 남편의 복수자에게로, 그리고 이제는 멸망한 조국의 복수를 꿈꾸는 친척이 있는 낯선 이민족의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54세. 그녀는 한족의 땅을 떠나 말 울음소리와 거친 바람이 부는 북방의 초원으로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약 10년간 양민황후는 돌궐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후대의 소설들은 이 시기에 그녀가 철학한,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힐리가한의 아내가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와 5번째 남자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요부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악의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그녀는 결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치적 망명을 간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수나라의 마지막 황손인 양정도가 있었습니다. 의성공주와 돌궐이 그녀를 데려온 이유는 50대 여인의 미모가 탐나서가 아니라 양정도를 앞세워 중원의 내정에 개입하고 수나라 부흥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 씨의 역할은 아내가 아니라 상징적인 황태후였습니다. 돌궐에 도착하자마자 의성공주와 철학하는 양정도를 수나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리고 황후 소 씨는 자연스럽게 황태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돌궐 땅에 세워진 망명 정부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이 민족의 풍습 속에서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혹은 힐리가한의 시대에 어떤 관계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돌궐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연애의 시간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멸망한 조국의 부흥이라는 헛된 희망을 지켜보며 인내해야 했던 망명객의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또다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정치 게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620년 54세의 황후 소 씨는 이제 수나라 황태후라는 칭호와 함께 멸망한 수나라의 마지막 황손 양정도를 데리고 북방의 거친 땅 동돌궐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신병을 인수한 사람은 이미 돌궐의 칸에게 시집가 있던 수나라의 또 다른 황족 의성공주였습니다. 이로써 양민황후의 기나긴 유랑은 남편을 죽인 원수와 그 원수를 갚아준 의로운 반란군의 손을 거쳐 이제 멸망한 조국의 복수를 꿈꾸는 친척의 품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땅에서의 10년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또다시 4번째와 5번째 남자의 이름을 아로새기게 됩니다. 황후 소 씨가 마주한 동돌궐의 풍경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중원의 궁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융단과 비단으로 장식된 궁전 대신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광활한 초원과 가죽으로 만든 이동식 천막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짙은 양곡이 냄새와 말들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한 의성공주는 소 씨에게는 친척이었지만 동시에 불타는 복수심을 품은 냉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이연과 이세민 부자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성공주에게 황후 소 씨와 황손 양정도는 잃어버린 가족이 아니라 수나라 재건이라는 거대한 명분을 실현시켜줄 가장 강력한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돌궐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의성공주는 자신의 남편이자 동돌궐의 군주인 철학한을 설득하여 성대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황손 양정도를 수나라 황제로 옹립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민황후는 이 망명 정부의 황태후로 추대되었습니다. 이것은 소 씨가 원했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54세의 나이에 이미 남편과 아들, 손자들을 잃고 제국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아마도 평화로운 안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는 또다시 황태후라는 화려하지만 무거운 감투를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의성공주라는 또 다른 야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있는 수나라의 망령이자 망명정부의 상징이라는 역할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10년의 망명 기간이 양민황후가 4번째와 5번째 남자를 섬겼다는 전설의 근원이 됩니다. 당시 북방 유목민족에게는 형사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재산과 세력을 물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소 씨를 돌궐로 데려왔던 의성공주의 남편 철학한은 620년에 사망합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인 힐리가하니 칸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풍습에 따라 형의 아내였던 의성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후대 소설가들과 야사가들은 이 지점에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힐리가한이 형수인 의성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곳에 함께 있던 아름다운 황태우소씨 역시 아내로 삼지 않았겠는가. 이 자극적인 상상은 명대도화라는 예언과 결합하여 마치 소씨가 50대의 나이에도 이민족의 군주 2명을 차례로 유혹하고 섬긴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선 2번의 사례보다 더 악의적인 왜곡이며 허구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녀의 정치적 위상입니다. 소씨는 첩이 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돌궐에 의해 황제로 옹립된 양정도의 법적 할머니이자 망명 수나라 정부의 황태후였습니다. 만약 힐리가한이 그녀를 첩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자신들이 세운 꼭두각시 황제의 할머니를 겁탈하는 폐륜을 저지르는 셈이 됩니다. 이는 자신들의 수나라 재건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둘째, 형사취수제는 형의 모든 여자가 아니라 정식 아내에게 주로 해당되는 풍습이었습니다. 소씨는 철학한의 아내가 아니라 의성공주의 보호를 받는 손님이자 정치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이 풍습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셋째, 당시 그녀의 나이입니다. 620년에 54세였던 소씨는 10년의 망명 생활을 거치며 6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힐리가한이 수나라 황실의 상징성을 탐냈다면 모를까. 50대에서 60대의 할머니뻘인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탐했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전설은 한족의 황후가 오랑캐의 품에 안겼다는 중화사상에 기반한 후대인들의 모욕감과 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든 여성의 탄으로 돌리고 싶어 했던 남성 중심적 시각이 결합된 잔인한 가십배에 불과합니다. 그녀가 돌궐에서 겪었을 10년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로맨스가 아니라 낯선 풍습과 거친 바람 속에서 멸망한 조국의 부흥이라는 헛된 희망을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버텨내야 했던 망명객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돌궐에서의 10년 동안 양민황후는 아마도 끔찍한 데자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의성공주에게서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수양제였습니다. 의성공주는 수나라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나라 재건이라는 불가능한 꿈에 사로잡힌 광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힐리가한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당장 군대를 일으켜 장안을 치고 역적 이연과 이세민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양정도 황제를 다시 중원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야망은 돌궐의 힘과 결합하여 실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힐리가한은 아내의 부추김과 수나라의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시로 당나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626년에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 코앞까지 진격해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당 태종 이세민과 직접 대치하는 위수지맹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황태우 소씨는 이 모든 광경을 이민족의 천막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의성공주의 모습은 과거 고구려 원정에 집착하며 제국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남편 수양제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고구려 정복기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성공주는 수나라 재건이라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십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 씨는 이 도박의 끝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몰락을 통해
천명이 이미 수나라를 떠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나라는 그녀가 알던 수나라 말기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이세민이라는 걸출한 군주의 지휘 아래 당나라는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성공주의 불타는 야망이 거세질수록 소씨는 오히려 자신들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광기의 연극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1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양민황후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626년 위수지맹의 치욕을 겪었던 당태종 이세민은 이를 갈며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내치를 다져 국력을 키우는 한편 힐리가한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돌궐 내부의 부족들을 은밀히 회유했습니다. 시간은 당나라의 편이었습니다. 힐리가한은 의성공주의 부추김에 넘어가 무리한 전쟁을 계속했고 백성들을 과도하게 수탈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27년부터 3년간 초원에 끔찍한 한파와 폭설이 몰아닥쳤습니다. 가축들이 얼어 죽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돌궐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힐리가한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폭발했고 여러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 당나라에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629년 겨울, 당태종은 명장 이정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10만 대군에게 돌궐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혹한을 뚫고 번개처럼 초원을 가로질러 힐리가한의 본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힐리가한과 의성공주는 당나라의 방역이 이렇게 빠르고 강력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10년간 수나라 재건이라는 꿈을 꾸며 당나라를 멸시했지만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주한 것은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당나라의 칼날이었습니다. 돌궐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힐리가한과 의성공주는 자신들의 천막과 재물, 그리고 망명 수나라 정부의 상징이었던 황태우 소씨와 양정도 일행을 버려둔 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630년 초 이정이 이끄는 당나라의 군대는 10년간 이민족의 땅에서 인질 아닌 인질로 잡혀있던 양민황후와 그녀의 일행을 발견하고 구출하게 됩니다. 이때 양민황후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17세에 서량의 궁을 떠나 수나라로 시집왔던 그녀는 47년 만에 자신을 황후로 만들어 주었던 그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나라의 군대 손에 이끌려 다시 한번 한족의 땅, 장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의 운명에 얽힌 6번째 남자이자 그녀의 기나긴 여정을 마감시켜줄 마지막 군주, 당태종 이세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30년, 10년간의 거친 북방망명 생활을 끝내고 당나라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64세의 황후 소씨가 다시 한번 장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17세의 어린 나이에 서량의 공주로서 진왕비가 되기 위해 처음 이 도시에 발을 디뎠던 날로부터 무려 4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들어왔던 도시는 대흥이라 불렸고 그녀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막 세운 수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47년 만에 돌아온 이 도시는 이제 장안이라 불렸고 자신의 남편이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린 당나라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 하늘은 같았지만 땅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나라의 국모로서 이 땅을 떠났지만 이제는 멸망한 왕조의 살아있는 유물이자 승리한 제국의 특별한 포로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기나긴 유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운명에 얽힌 6번째 남자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판결할 마지막 군주, 당태종 이세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후 소씨가 장안에 도착했을 때 당나라의 궁궐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술렁였습니다. 수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폭군 양광의 황후, 10년간 이민족의 땅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전설 속의 여인,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명대도화라는 기묘한 예언까지.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자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당나라의 황제 이세민의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은 그녀의 삶을 둘러싼 6 황제를 섬겼다는 악의적인 전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자극적인 순간입니다. 후대의 소설과 야사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 태종 이세민이 64세가 된 양민 황후를 보았으나 그녀의 미모는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는 이의 넋을 잃게 할 정도였다. 태종은 그녀의 고고한 자태와 기품에 매료되어 결국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다. 이로써 그녀는 마지막 6번째 남편으로 당 태종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를 경국지색의 요부로 만든 전설의 완성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그녀의 삶에 덧씌워진 가장 악의적이고 가장 터무니없는 허구입니다. 우리는 이 전설이 왜 거짓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고도 명백한 이유입니다. 630년 양민 황후의 나이는 64세였습니다. 그리고 당 태종 이세민의 나이는 불과 31세였습니다. 무려 33살의 차이, 아들도 아닌 손자뻘의 나이였습니다. 황제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겨우 넘기고 10대 소녀들이 후궁으로 간택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31세의 젊고 강력한 황제가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64세의 할머니를 성적인 대상으로 탐하여 후궁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입니다. 그녀가 20대에 비할 데 없는 미모를 가졌던 것은 사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10년간 북방의 혹독한 추위와 바람 속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60대의 노파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거스르는 미모라는 설정은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어떻게든 성적인 매력의 탓으로 돌리려는 후대 남성들의 비뚤어진 판타지에 불과합니다. 이 전설이 거짓인 더 강력한 이유는 바로 6번째 남자로 지목된 당 태종 이세민이라는 인물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세민은 물론 수많은 후궁을 거느린 황제였지만 동시에 중국 역사상 가장 냉철하고 뛰어난 정치 군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연 성군으로 추앙받습니다. 그가 정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명분과 실리, 그리고 역사의 평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굳이 멸망한 전 왕조, 그것도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무너진 폭군 수양제의 황후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인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득은커녕 정치적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첫째, 도덕적 명분의 상실입니다. 이세민은 수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천하를 구원했다는 명분으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폭군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들인다면 결국 이세민도 수양제와 똑같은 호색한이다 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꼴입니다. 둘째, 정치적 부담입니다. 수나라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멸망한 왕조의 국모를 곁에 두는 것은 패배한 수나라의 잔당들에게 불필요한 희망의 빌미를 주거나 혹은 황실 내부에 정치적 갈등의 씨앗을 심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흉조입니다. 수양제는 망국의 군주입니다. 그의 황후였던 소씨는 망국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당나라 황실에
굳이 이 불길한 망국의 상징을 끌어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세민은 그 정도로 어리석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인 소씨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 소씨를 장안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세민은 왜 64세의 노파가 된 소씨를 장안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역사서에 기록된 진실은 야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깊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황후 소씨를 후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전 왕조의 황태후이자 황실의 어른으로서 극진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소씨와 그녀의 손자 양정되게 장안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막대한 토지와 노비, 그리고 연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는 소씨를 할머니 뻘의 황족 어른으로 대하며 주기적으로 문안 인사를 보내고 연회에 초청하여 상석에 앉히는 등 멸망한 왕조의 국모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다했습니다. 또한 망명정부의 꼭두각시 황제였던 양정되게는 상의원이라는 당나라의 관직을 주어 그가 새로운 왕조의 신하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황금 세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 태종 이세민의 정치적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소씨를 후궁으로 삼는 어리석은 짓 대신 그녀를 극진히 이우함으로써 천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보라, 저 북방의 오랑캐들은 수나라 황후를 10년간 인질로 잡고 괴롭혔지만 우리 문명국 당나라는 이렇게 망국의 황후마저 따뜻하게 품어준다. 천하의 중심은 오랑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당나라다. 이는 돌궐을 격파한 당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고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관용과 통합입니다. 보라, 나는 나의 적이었던 수나라 황실의 마지막 핏줄마저도 이토록 관대하게 대우한다. 그러니 아직도 수나라의 망령에 사로잡혀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 모두 무기를 버리고 짐에게 투항하라. 짐은 너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모두 받아줄 것이다. 이세민은 칼이 아니라 관용을 통해 수나라의 마지막 잔당들을 무장에 제시킨 것입니다. 황후 소씨는 이 모든 정치적 연극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이세민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멸망의 상징으로서 이어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4년의 생애 동안 온갖 풍파를 겪으며 생존 본능이 극도로 발달한 그녀는 이세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648년 양민황후는 장안에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은 충격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장례를 현 황후의 격식에 준하여 거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의 관을 양저우로 옮겨 수양제와 합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양제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그의 무덤이 30년간 버려진 후 이세민은 황제의 격식에 맞게 능묘를 다시 짓고 부부를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 행동은 절대 군주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수나라 시대의 공식적인 종언을 구하고 매장하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당 태종이 그녀에게 민이라는 시호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민은 슬퍼할 민자로 고통받다, 가련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의 삶에 대한 역사의 공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이세민과 당나라는 그녀를 나라를 망친 요부가 아닌 시대의 희생자인 가련한 황후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가 6 황제를 섬겼다는 전설은 사실 후대 명나라와 청나라 소설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양광의 잔혹함을 분석하는 대신
수나라 멸망에 손쉬운 희생양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명대도화라는 예언이 풀립니다. 복숭아꽃은 매혹적인 힘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온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편의 광기를 목격하고 자손들이 살해당했으며 수십 년간 전리품과 인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앙을 부른 요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앙을 밟고 자신에게 비극을 안겨준 모든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가장 위대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역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역사를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마침내 82세의 나이로 그녀는 폭군 남편의 곁으로 돌아가 역사가 가련하게 여긴 황후로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